안녕하세요. 예, 자이언트TV의 양국순 기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가 워낙 빨리 오르다 보니 이제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좀 물린 종목 위주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는 모두가 사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을 때 좋은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김태용 그로스1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사실 시장만 분위기만 놓고 보자면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올해 증시가 엄청 희망적일 것 같다는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물가나 연준의 정책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물가가 나왔었는데 예상치만큼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거는 계속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아직은 덜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서비스 항목, CPI 안에서 서비스 항목, 그리고 이제 주거 관련한 항목,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소득이 아직은 이제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CPI를 끌고 내려왔던 것들은 거의 커머더티나 이제 이런 상업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 자동차, 중고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씩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유가도 떨어졌는데 그 상업 관련한 지표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가가 여기서 현재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작년에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비는 계속 떨어지는 효과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거비 쪽이 좀 비중도 크고 이제 그쪽이 렌트가 안 떨어져서 그런데, 사실 이제 주택가격하고 그 괴리도가 많이 벌어진 게 뭐냐면 주택가격은 이미 많이 폭락했거든요. 사실은 폭락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빠르게 내려왔어요. 이제 그 부분이 그 렌트까지 영향 미치는 데는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이 벌써 한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쪽 주거비 항목들도 하반기 가면은 계속 둔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요약하면은 이제 물가는 좀 안정된다. 제가 참고로 중고차 가격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은, 국내에도 중고차를 좀 찾아보니까 중고차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이제 할부금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샀던 차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가격을 못 버티고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항목으로 봤을 때는 물가는 꼭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이제 하향 안정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영준 목표한 대로 2%까지는 좀 못 갈 것 같고요. 한 4% 이 정도에서 이제 일단은 올해는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대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연준이 생각했을 때 그게 그 정도로 이제 서서히 떨어지면은 금리를 이제 더 세게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점점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준의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연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2월 초에 이제 25bp 올리고, 그 다음에 또 25bp 두 번 정도 더 올려서 한 5점, 이제 상당 기준으로 5.25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금융 시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한 50bp 올리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사이클의 그 막바지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사실 올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거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 시장의 진짜 바닥은 언제 나오는가, 그리고 주식 시장의 대세 상승장으로의 추세 반등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주식 시장의 바닥 여부를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주식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한국 기준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이제 조금 확률이 그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70-80% 정도 이상의 확률로 지난 10월달, 작년 10월달이죠. 그때 2150 정도? 이때가 바닥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이제 들고 있는데, 아직 확신이 없거나 또는 이제 전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치고 올라가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지표로 그 OECD 경기 선행 지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따로 띄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조금 빠르고. 근데 경기 선행 지수가 왜 이제 유효하냐면은,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한 게 이제 재작년이에요. 지금 보면은 벌써 2021년 여름부터 이제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 지수도 그때 똑같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의 예, 그 지수도 비슷합니다. 저는 재작년 가을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 선행 지표들은 주가랑 거의 동행합니다. 사실
주가가 가장 선행하죠. 주가로 선행한 지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이제 올라가도 반등해도 이게 제대로 그냥 턴 완전히 한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는 거냐? 이런 그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제조업 지수에 대한 서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쭉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쭉 가니까 그 주가 변동을 왔다 갔다 했었지만 떨어지는 게 1년 6개월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닥이 언제냐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없지만은 올해 상반기 중에 바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의 2년간 이제 선행지수가 빠지는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게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도 이제 거기에 동행하는데 아직 그거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세 상승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지표들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 지표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인데. 한국 지수는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은 한국의 수출하고도 굉장히 밀접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나중에 차트 붙여드리겠지만은 원달러 환율하고도 되게 중요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처음 시작이 된 게 1980년에 100이라는 지수로 이제 지수가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보면은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코스피 바닥이 항상 나왔어요. 네. 늦어도 2달,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났었고. 근데 이제 그 달러 환율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엔화도 다시 강세로 가고, 유로화도 강세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달러 고점은 확실히 찍은 것 같고요. 이렇게 변곡점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작년 11월이었거든요. 10월, 11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바닥이 그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경기선행지표,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환율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수출은 좀 늦게 돌 것 같은데 이번에 반도체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수출이 돌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지표들이 조금 완성이 되는 조금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뭐 한국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들도 뭐 올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EPS 전망치를 좀 이제 하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EPS 조정이 특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사실 저도 1분기에 그 스트롱 바이콜을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되게 100%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어닝 사이클에 들어갔죠. 그래서 4분기 이익이 나올 건데, 뭐 당연히 미스할 거고요. 당연히 미스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 가이던스를 줄 건데, 그것도 더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이던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그게 이제 주식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분기 내에는 그 지표들이 좀 선행적으로 돌고 있긴 하지만은 1분기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500 가면은 좀 줄였다가 또 2,200 가면은 매수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기회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다, 가이던스 안 좋다 이렇게 되니까 그 주가들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 개별 주가들 발표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근데 이번에 빠지면은 그게 역시 안 좋구나 이러면서 따라서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또 빠지네 이번에 사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후자 쪽이 승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막바지에 왔죠. 그 다음에 어닝 하향 조정들은 사실 이미 꽤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도 됐고요. 이제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1분기는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리스크 때문이고 근데 2분기 가면 어떨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다 낮출 거거든요. 1분기 실적을. 그러면은 2분기에 가서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는 이미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때는 컨센서스 대비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셔야지 그때도 어닝은 나빠요. 2분기도 당연히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다 하향 조정을 해놨는데 그거보다만 높아도 주가 안 빠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차차 말씀드릴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제가 주가가 이제 바닥은 완전히 확인했고 조금 상승 추세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1분기, 2분기 실적 시전을 통해서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 여부를 좀 검토를 해봐야지
현 주가에 대한 좀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닝은 안 좋다. 1분기까지는 예. 고생을 좀 시킬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섣불리 그러면 1분기를 뭐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바로 포지셔닝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망을 한동안 하는 게 낫겠네요. 철저하게 이제 그 떨어지면 사고, 예, 많이 오른 주식은 좀 비중 조절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닝이 나쁜 기업을 지금은 뭐 테슬라 어닝이 1분기 나빴다 이러면은 거기 가서 끝에 가서 따라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오히려 그때 어쨌든 폭락할 거 아닙니까? 네. 어닝 나쁘다고 가이던스 나쁘게 주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폭락하는 주가에. 예. 예, 예. 그럼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인 투자자라면 제일 많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테슬라만 놓고 보자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테슬라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낭패를 보신 게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도 주식을 팔았잖아요. 예. 예. 그 대주주가 파는 기업은 사실은 이제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근데 이제 그 트위터 인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게 더 좋다고 이제 대주주가 판단한 거고 자기의 그 메인 몸체인 테슬라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데 한눈을 팔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이 그 주가가 좋을 리는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안 좋은 거는 뭐 많이 반영이 된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은 생산량을 늘려놨는데 판매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판매 안 되니까 가격을 인하하는 거다. 이제 이런 뉴스까지, 그러니까 펀더멘털한 뉴스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주가는 뭐 고점에서 한 50, 60% 정도 빠졌으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나쁜 거가 진짜 나쁜 거는 거의 다 나왔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뭐 정신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부분 그리고 그 사실 펀더멘탈도 나빠지고 이제 어닝도 이제 판매 대수도 하향 조정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주가에 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1분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하면 또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데 그때는 그거 보고 파는 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저점 매수 개인적으로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차량 가격을 막 낮춘다 그러면 안 팔리니까 저렇게 낮추지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둘째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부분은 전기차는 원가가 하락을 해요. 근데 현대 기아차나 포드 GM 같은 그러니까 전통차, 네, 전통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들은 원가가 떨어질 게 없어요. 근데 배터리 원가는 사실 이제 4680 배터리가 양산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테슬라에서. 그러면 원통형 한 이 정도 되는 배터리를 이제 건전지,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건전지보다 좀 크게 만든 건데 이게 원가가 뭐 공장 효율화까지 다 포함하면은 40, 5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그 혁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기차에 엔진이 없는 대신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잖아요, 원가에. 네. 근데 그게 절반 떨어진다 그러면은 20% 떨어지는 거예요, 차값이. 그러니까 이제 차값을 인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수요가 안 좋은데 차값을 인하를 못하고 재고만 쌓이는 경쟁 차종과 그 다음에 테슬라는 완전 전기차에서 자기네는 차값 인하한 만큼 원가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인하할 수 있는 부분과 그 경쟁력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고가차가 안 팔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분명히 테슬라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판매가를 떨어뜨려도 원가도 같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은 한 2분기 정도 지나면 또 많이 지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별화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모드라는 풀 오토 드라이빙 그 시스템은 사실은 뭐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들이 좀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테슬라를 뭐 물려 있으신 분이 많아서 좀 뭐 그렇겠죠. 뭐 더 사라고 하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혹시 없으신 분들이나 뭐 사실은 테슬라는 대부분 장기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서는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다. 이제 최악의 터널에 뭐 80% 이상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말씀하신 김에 빅테크들 대표적인 예로 애플과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또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뭐 메타까지 좀 포함해서 그 소위 옛날 빵 종목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안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는 확실한데, 저는 이제 그 기업들은 지수랑 같이 연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준으로는 2분기 정도면은 이제 턴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빅테크들도 하락폭이 좀 컸죠. 그러니까 나스닥 하락한 만큼 하락한 게 이제 애플이 조금 아웃퍼폼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정도가 조금 그랬고 나머지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타는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조금 한두 분기만 지나면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빅테크들이 제일 세게 얻어맞은 이유는 물론 이제 광고 수입이 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인터넷 하다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소비를 하는 쪽으로 해서 둔화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맞거든요. 네. 한국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의 그 밸류를 깎아먹었던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락폭의 거의 절반 정도는 금리 때문에 많이 언더퍼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언더퍼폼 합니다. 그쪽 돈 다 팔아가지고 다 방어주라든지 아니면은 가치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죠. 그래서 그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3월이나 5월에 어쨌든 금리 인상, 정책 금리 인상은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 중간에 4월쯤에 끝난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2달 전에 벌써 바닥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미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아니고요. 시중금리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다시 반대로 그동안에 패대기 쳤던 인터넷주, 성장주들의 매기가 다시 몰립니다. 네. 이거는요, 어떤 뭐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50년 동안 항상 그랬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는 금리와 반대로 계속 움직였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주는 떨어졌고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성장주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탑다운 관점에서 이렇게 노려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빅테크까지는 말씀 주셨는데 또 나는 또 글로벌 IB에서는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작년 동안 강달러 시대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봤던 이런 약세 통화들이 올해부터는 좀 반전을 써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도 한국 주식이 올해는 진짜 날 수 있다. 한국이 좀 더 적절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현상은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제가 또 딴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린 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뭐 한국을 바이로 올렸다 이런 부분들 뭐 다양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연말 가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원화 환율을 그때는 1,300원 넘었었는데 1,220원으로 전망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른 이머징은 그렇게 많이 안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세로 안 봤는데 유독 이제 한국, 중국 이런 쪽도 좀 좋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많은 글로벌 IB들 중에서 모건 스탠리 같이처럼 나쁘게 보는 애들 빼놓고는 이머징에 대해서 투자 의견 계속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근거를 보면은 중국은 계속 돈 풀고 있었고 이제 이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랑 복병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이 전환하면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 비유들이. 그러면서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게 연초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도 있지만 이번 주 좀 최근의 뉴스로는 금요일 날 나오는 그 세계 펀드 플로우의 리포트를 보니까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돈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왔어요. 46억 달러. 그러니까 한 5조 원 정도가 일주일 동안입니다. 매주 나와요. 이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뭐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그런 외국인 사자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한국을 사는 것도 있고 중국을 사는 것도 있고 또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지수가 좋은 게 빅테크 규제를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빅테크 때리기를 알리바바 포함해서 텐센트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규제하고 과징금 물고 이런 부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디디 출신 같이런 이제 뭐 빅테크의 대표적인 규제를 받았던 것들도 이제 제한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규제의 변화, 그 다음에 정책의 변화, 코로나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어차피 돈은 풀고 있었고 물가는 안정된 국가 3%밖에 안 되니까 그런 국가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달러 강세가 20년 최고치였습니다. 20년 최고치였고 거기에 대한 많은 돈들이 그 강세, 그 다음에 높은 미국 국채 수익률, 이자율이죠. 그것 때문에 유럽, 일본에서 많은 돈이 들어갔던 것들이 다시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다가 야 여기 이머징 좋다 하고 몰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머징에서 엄청난 돈이 빨려 나갔다가 다시 그냥 복귀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제로 금리, 정책 금리 제로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거죠. 물가가 이제 그 압박이 있는데
계속 유지하고 국채를 사다 보니까 돈이 거덜이 나고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죠. 구로토 총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일본의 엔화도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 보면은 중국하고 위안화 강세가죠, 엔화 강세가죠. 유럽도 생각보다 경기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나쁜데 서프라이즈.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버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이런 추세가 이제 잡혔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은 올해 조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저가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 글로벌 IB들도 그렇게 투자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사실 업황 전망은 이제 올해 하반기, 디램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면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낸드 기준으로는 내년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컨센이 이 정도인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업황과 주가는 따로 봐야 되는데 특히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올해 뭐 최악입니다. 최악이고 앞으로 나빠질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이제 4분기 적자 내고 이제 1분기, 2분기는 적자가 심화될 거고 연간 뭐 7조 이상 적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거의 뭐 너무 나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꼭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데이터로도 보여드리겠지만 반도체는 거꾸로 가요. 주가랑 업종이랑 업황이랑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복귀해 볼까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빠진 게 2021년 한 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최대이익 나왔거든요. 1분기 최대이익, 2분기는 더 최대이익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컨센서스를 다 비트한 정도로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지금 1년 6개월 이상 빠졌는데, 반대로 이제 그 적자 또는 이제 이익의 최하점보다 6개월 먼저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해요. 저희가 볼 때는 2분기가 사실 최악이었는데 3분기일 수도 있죠. 근데 3분기도 나쁜데 2분기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는 꼭 들고 계시거나 물타기 하시거나 더 사도 된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약간 바닥 잡은 느낌 보이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온 뉴스가 감산 뉴스예요. 네. 네. 감산 뉴스가 나오면은 야, 이제 투자를 더 안 해서 1년 뒤에는 그렇게 최악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처음에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네, 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뉴스가 이게 나와야 진짜 진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재고 축소. 네. 지금 사실은 뭐 생산을 해도 빅테크 애들이 안 가져가거든요. 네. 그냥 재고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데 다른 이제 예를 들면 뭐 라면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러면 안 팔리면은 가동률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가동률을 못 줄입니다. 네. 그냥 한번 웨이퍼 넣으면은 그냥 계속 돌아가야 되고요. 그걸 줄이려면은 한번 끄잖아요. 팹의 이 공장 라인을 한번 끄면은 6개월 걸려요. 6개월. 다시 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업체는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근데 그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거는 생산을 멈췄거나 아니면은 야, 이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슬슬 사도 되겠다라는 빅테크의 어떤 판단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 2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이제 이미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반도체 주가는 업종이랑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나쁜 때인 뭐 연초부터 공략하셔도 아웃퍼폼 할 거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사실 뭐 개인분들 작년에 많이 순매수 계속 이어오셨던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 메타 같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상 그냥 PER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비싼 게 사실인데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좀 투자 전략은 올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작년 1년 내내 저희는 이제 인터넷 주식을 되게 만족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도 거의 없애는 정도로 안 좋게 봤고요.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성장률은 원래 이제 빅테크 특히 인터넷 정도 되면은 매출 성장률이 한 20에서 30%는 나와줘야 돼요. 매년. 네. 이익 성장률도 한 30%는 유지가 돼야 그래야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 정도 성장하는 기업은 20, 30배 받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건데 작년에 성장률이 확 죽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약간의 마이너스 폭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비슷하게 전년 플랫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부터는 의견이 저희가 좀 바뀌어요. 네, 바뀌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연말 연초부터 사실 비중을 조금씩 올리고는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분기 지나가면 그때부터 크게 추세를 위로 받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연하게 잡히면은
그동안 피해받았던 그런 성장주, 특히 성장주 중에서 미래 이익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저들은 금리 떨어지는 효과를 제대로 받을 거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닝이 그러면 나빠지면 어떡하냐. 근데 어닝은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 못한 만큼 다시 좋아져요. 그래서 뭐 리포트에 따른 겁니다. 리포트에 따르면은 네이버가 이익이 한 25%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이제 최근에 전망치 뭐 NH증권이라든지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해요. 뭐 40%대 이렇게 그런데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닝이 다시 재궤도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구글 이런 데들은 네이버, 카카오보다 싸거든요. 구글이 PR이 이제 20배? 예,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싼데 성장률은 구글은 그렇게 크게 높게는 안 나와요. 한 10%? 이익 성장률이? 이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1분기가 저점 매수를 뭐 물리면서 좀 가실 만한 분들은 갈 타이밍이고 대신에 좀 더 확실하게 좀 뭔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분기 이후로 시장금리 동향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너무 매크로 벳인 것 같으니까. 금리 그럼 올라가면 어떨까요? 틀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되게 많이 이제 패널라이즈, 그러니까 약간 이제 디스카운트를 많이 됐었는데, 이제 카카오도 그런 모습들은 보여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네이버랑 다른 점들은 자회사들로 핵심 사업부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그냥 회사 안에 그냥 사업부로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평가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투자받은 것도 1조 2천억 투자받은 게 11조 밸류에 투자받았거든요. 아부다비, 뭐 뭐 GIC라든지 이런 쪽 투자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알짜 기업들이 사실은 왜 PR이 높냐, 카카오가 왜 40배냐 이러면은 걔네들이 투자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매출은 막 굉장히 높은데 적자인 거예요. 피코마 같은 경우도 뭐 거의 8조 이상 밸류를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코마도 매출이 일본에서 만화해가지고 매출이 1조예요, 1조. 1조 원인데 이제 그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부들이 밑에 있고, 그게 이제 이익이 안 나고 투자 사이클이니까 순이익은 적어 보이면서,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지만은 그런 애들이 계속 하나둘씩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펀더멘탈한 요소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미디어 엔터 이런 부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얘기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항상 그래도 어떤 대표님께서 꾸준히 강조해 주신 분야 중에 하나가 2차전지, 그 중에서도 양극재를 비롯한 소재단인데요. 이 부분은 분명 중장기 산업 성장 사이클을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셔도 좋다, 이 정도 말씀 주셨는데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좀 현재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좋게 말씀드려가지고 약간 이제 뭐 김 대표 틀렸다 이럴 수도 있어요. 뭐 틀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좋게 본 건 벌써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제가 꺾지 않은 거지, 실질적으로 수급이라는 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 이익이 잘 유지가 되고 매출 성장률이 50%, 60% 이게 유지가 되느냐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업 사이클이 지금 테슬라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한 분기 내내 빠지니까 2차 전지도 주가가 계속 더 버티기는 힘들었겠죠. 힘들 거고,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은 판매 가격 인하에 따른 원재료 가격 인하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둔화되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둔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큰 사이클이 꺾인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장기 수주, 쌓여있는 장기 수주들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 셀메이커처럼 이렇게 완성, SDI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양극재 위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소재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주가, 이제 업종 주가는, 좀 빠져도 다시, 어닝이 나올 때마다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많이 빠졌던 이유는,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라든지 또 다른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섹터의 대안들이 좀 생기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글로 흘러들어간 그런 영향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방의 테슬라와 같은 주가 하락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2차 전지 양극재, 특히 소재들, 핵심 소재들은 주가가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고,
약간 둔화될 수는 있지만은 큰 흐름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둔화를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좀 사실 매집을 해나가셔도 뭐 괜찮은 접근이 될 수는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기존에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굳이 밀릴 필요는 없겠지만 예. 뭐 그냥 그래서 제가 뭐 늘 5종목씩 가져가고 맞습니다. 항상 베타가 다른 그 업종들을 같이 가져가라. 성장주 뭐 인터넷도 가져가고 이쪽도 가져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들도 사실은 한 구간에서 조금 정체가 되는 구간에 있어도 다른 종목들이 또 계속 서로 뭐 밀고 당기고 하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냥 보유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중장기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최근 또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게 전통적인 뭐 에너지 섹터 그리고 버피 스타일의 핵심 소비재 그리고 신재생 이렇게 3가지 정도를 꼽아 주셨는데 이 각각의 업종에 대해서 대표님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굉장히 장기 사이클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사이클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 놓고 투자할 때는 뭐 그 업종들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건 더 다시 구체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미국이 경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 수출이라든지 또 에너지 수출의 LNG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수출의 상위권에 다 속한 업종인데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수출의 그 비중이. 그런데 이제 그런 업종들의 수주 및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LNG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서 러시아의 수출 금액을 이미 미국이 넘어섰어요. 미국이 러시아보다 가스를 더 많이 유럽에 수출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배 타고 보내는데도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하는 거죠. 러시아는 파이프로 보내는. 근데 그렇게 비싼 것도 계속 수출하고 그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공장 유치하죠. 뭐 고용 늘어나죠. 수출 늘어나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그림이 좋으니까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네일 다운 해가지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제 뭐 사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큰 그림 말고 일단은 이제 그 IRA의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풍력에 대한 추가 설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퍼스트 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신고가 뭐 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좋은 업종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래봐야 이제 하나솔루션밖에 없어요. 원재료보다는 뭐 태양광 설치에 셀, 모듈 이런 쪽만 좋고. 원재료인 폴리시리콘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주의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냥 무조건 태양광 산다고 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경기는, 실물 경기는 나빠지고 있고, 유동성은 이제 나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 하락이 예상이 되면서 좋아지는, 아까 많이 말씀드린 성장주군에서는 인터넷, 뭐 3, 4월부터는 좀 많이 매수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 네, 미디어 엔터는요, 저희가 매크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기업 리포트 잘 읽어보시면은, 올해 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매출들이.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는데, 딴 데들은 매출이 뭐 준다, 이익 준다 이러는데, 얘네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미디어 먼저 볼게요. 방송 편수, 그 다음에 방송 단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 OTT 때문에 다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점검해 봤는데, 뭐 넷플릭스 포함해서 뭐 디즈니 플러스나 등등 해서 그 제작 편수들이 한 10에서 15% 늘어나요, 작년보다. 작년보다 많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리쿰률이라고 그래서 단가도 시즌 1이 있었고 시즌 2들이 이제 히트작들이 되고 나오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제 그 시즌 2 나오는 것들이 리쿰률이라는, 그러니까 배분율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단가도 올라가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미디어들이 사실은 몇 개 회사 말고 제작사들 위주로 너무 복합적인 기업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쪽들은 순수 제작사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좋게 보이고요. 웹툰도 뭐 IP가 있기 때문에 웹툰 IP 가지고 영화 만드는 게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나고요. 내년 더 늘어납니다. 그거 보면은 웹툰에서 히트한 작품들 가지고 왜냐면 검증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바타를 찍는데 투자하는데 2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 흥행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잘 모르니까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웹툰은요 이미 우리나라에 뭐 매주 100개씩 이상씩 올라오고 전 세계에 그 중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매겨지고
그 중에서 시나리오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이게 왜 인기 있는지 뻔하게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팝이 한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 안착한 지 한 3년 됐다고 치면은 그런 한국의 굉장히 우수한 시나리오, 컨텐츠, IP 이런 것들은 이제 1년 차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들도 한번 발굴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 정도 말씀드려요. 엔터는 이제 뭐 연예인들 하는 거니까 네.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 군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성장주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그 가치주들 중에서 경기 관련주들도 좀 갖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베타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6대4, 7대3 이렇게는 배분을 하더라도 항상 처져 있는 애들도 외롭지 않게 가져가면은 허를 찌르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만 계속 갖고 있으면 막 병듭니다, 몸에.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IT 반도체. IT 반도체는 이제 뭐 1분기부터 슬슬 이제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주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는 중국 리오프닝주도 좀 많이 포지션을 이미 하셨겠지만 면세점, 뭐 카지노, 여행 이런 거 위주로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도 리오프닝이 수혜가 돼요. 예를 들면은 산업재 중에서 화학. 작년에 정유주가 좋았죠. 화학주는 작년에 적자 났을 거예요. 이제 결산하면 적자입니다. 화학주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다 안 좋았어요. 주가도 한 2년 전부터 빠졌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략해도 돼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주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러면 좋아져야지. 이거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덜컥 사면 되냐.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은 원재료인 유가는 빠졌죠. 작년에 왜 적자가 났냐. 유가가 너무 130불까지 가니까 적자 나죠. 화학 제품 가격 다 못 올리고. 그러면 중국에서 화학 제품 소비가 제일 많은데 중국이 소비를 작년에 잘 못했잖아요. 그 코로나 문제 있었고. 그런데 올해 와서는 코로나 일단은 그 다 같이 집단 면역 해가지고 걸리고 나면 2분기부터 좋아질 건데 그러면은 소비가 늘어나기만 해도 화학 소재 제품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원재료는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되면은 화학이 작년에 적자 났는데 올해는 흑자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굉장히 나빴던 주식들이 있는데 개선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많이 빠진 거에서는 나빴던 거를 공략해야 돼요. 나빴던 거. 그래서 정유주보다는 화학주로. 이런 것들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뭐, 그렇다고 이제 리오프닝 다른 주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카지노, 면세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산 배분 전략, 주식을 시장으로 뭐, 이미 떠난 분들이 좀 많이 되기는 하셔가지고, 올해 이후를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다른 자산군하고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채권 얘기를 뭐,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늦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채권이 되게 우량 자산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이 이제 뭐 크레딧몰처럼 뭐 삐삐삐 이런 거 사면 안 되고요. 그런 거보다는 지금 국채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장기 국채. 뭐 30년물짜리. 왜냐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1% 정도 시중금리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런 분들은 30년물짜리 국채를 사면은 1%가 금리가 떨어지면은 국채가 20% 정도 올라갑니다. 주가 수익률보다 나쁘지 않죠. 국채가 20% 올라요. 1% 떨어지면. 30년물이 듀레이션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빠질 때도 30% 빠졌어요. 작년에 30% 빠졌어요. 국채가. 그러니까 그런 장기물을 사시면 좋은데, 이제 직접 사시면 만기 보유하면 무조건 이익은 나거든요. 근데 뭐 만기 보유도 좀 말이 안 되네요. 30년이니까. 근데 ETF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자산 배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지나가면서 저희는 이제 2분기부터는 주식시장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채권에서 번 걸로 조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이동하셔도 되고, 예금금리 높은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면서 주식하고 이런 쪽으로 넘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력도 순위로 보면은 1분기는 채권이 1등, 2등이 주식, 뭐 3등이 등등인데, 뭐 대체나 뭐 이런데, 부동산은 이제 막 꼴등이죠,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2분기 지나가면서 오히려 주식이 좀 더 올라오고, 그 다음 채권이 2등 이렇게 갈 것 같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고정자산, 경기랑 동행하는 자산들은 내년이나 돼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이제 뭔가 좀 순위 다툼이 이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져서 펼쳐질 거리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섹터 얘기하다가 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올해 테마는 뭐 두 가지가 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하면서 좀 불거지는데, CES 보더라도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CES 쇼를 보더라도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갔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그래서 뭐 GPT 그 AI라는 것들이 요새 또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매출이나 이익이나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테마로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공부하고 있다가 여기서도 크게 오르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은 그래도 크게 오르는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전통주 위주로만 말씀드리니까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인터넷 가면 다 공부할 수 있는, 네, 이런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올해도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도 또 김세웅 대표님 모시고 하반기 진짜 주식이 좀 웃는 날 다시 한번 좀 여쭤봐서 저 업종별로 좀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성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